월뱅크에서도 이스테이션 미러클이다.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개선된다 했는데 우리가 중성장기 들어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전부 통계니까. 그렇게 되니까 중산층도 몰락합니다. 정확하게 92년부터 중산층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걸 더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본주의 기본 노력이 훼손돼요. 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가 있고 법의 지배가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로 경제가 되고 시장 교환이 광고한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경제가 더 초락을 해서 저는 이걸 문재인 불황이라고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악화된 게 대불황이에요. 지금 대불황 사태에 갔어요.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 상태로 빠졌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꿔야 되는데 정책을 계속 바꾸지 않고 돈만 푸니까 재정위기도 옵니다. 이거는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데 통계를 지금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 조작되기 전 제 지표고 통계 조작 후에 요거 전 지표인데 새로 조작된 통계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유 통계를 바꿔서 그래요. 그런데 경제가 떨어질 때는 계속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쳐는 게 경기 안정화 정책의 요체인데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등 이런 것만 계속 이 사람들은 경제 안정화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 아까 지만 공부를 안 한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떨어지는데도 세금은 더 계속 인상하고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거시 안정화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거시 안정화 정책 기본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매달리나 내가 좀 궁금했거든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요체가 이건데요. 3% 대주주가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 매일 후 3일 후면 소수주주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적인데요. 본래 지금 6개월이고 미국은 6개월 하다가 1년은 늘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3일이 뭐냐면 주식을 사가지고 명의 지난 3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주식을 사가지고 소수주권 행사하려면은 그 사람 주식을 산 날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3% 그러면 예컨대 중소중견기업에서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3억이면은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3%니. 대주주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가 대부분 갖고 있어도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해요. 근데 사모펀드에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투자해버리면 그 회사의 지분 10%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 펀드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장악한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회사 돈을 전부 빼내서 횡령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지금 추미애하고 윤석열 싸우느라고 이게 덮여버리고 있는데 그게 본질인데 이걸 왜 이렇게 이 좌파 정부에서 목을 매나 생각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대주주는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 들어가서 한마디로 경영권 장악하고 이제 옛날에 우리 우파 정당에서 우파에서 돈 해먹는 거 옛날에 정치자금 마련하려고 무슨 건설업체한테 10억 받고 김태호 옛날에 총리 후보 그것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얘들은 일반인들 잘 모르는 이런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대주주의 손발을 묶어놓고 들어가서 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해먹자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제가 우리 여러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별 내용이 없으면 질문이 혹시 있으면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이 이제 시장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생산과 유통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다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나와 백인들 생산층들의 그렇습니다. 제조 시대에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폭발했다. 그러면은 지금 양극화, 인구 격차,
이 숨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 자유시장에 계속 일자리 나갔을 때, 미국도 지금 이제 ICT를 비롯한 10개의 탑 구라든가 양육하고 있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네. 문제 네, 저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미국의 아마존이 33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조업 이런 스타일 갖고는 안 되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서 33만 명을 고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그게 주로 처음에 배달 판매업이잖아요. 판매업인데 이제는 그것이 판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판매자들을 사가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구축돼 가지고 지금은 빅데이터 산업으로 발전되었거든요. 클라우드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아마존이 목표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일일 배송권입니다. 전 세계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다가 일일 배송하느냐? 빅데이터로 그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의 수요하는 상품을 다 분석해서 그 근처에 공항 옆에 물건을 미리 갖다 놓습니다. 거의 틀리지가 않는 거지. 오랜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최근에 33명을 고용했는데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동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반면에 그 자동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그처럼 많아진다는 거죠. 1990년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많이 줄 거로 생각했는데 컴퓨터로 생긴 일자리가 너무 많아졌고요.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더 일자리가 생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빨리 새로 공부를 시켜서 전환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직업 재훈련이라는 걸 합니다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실제 일자리는 더 많아집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것이 문제. 그게 나오도록 허용만 해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또 이제 관가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빅데이터나 IT나 인공지능 쪽에 근무하는 월급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분석한 결과는, 아까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일자리가 생기면은 분배가 개선이 돼요. 지금처럼 규제를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지금 분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악화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차이가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해주실 분 계시나요? 네. 하지만 더 예. 제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부는 빚을 막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 재정 건전성 옛날에는 예. 경제부처에서 네. 40% 정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뭐 60%가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교수님께서 어떻게 네, 저는 생각에 지금 추세를 가면은 우리나라는 한 5년 내외에 재정 위기가 올 게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국가 채무 비율 43%까지 금년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을 60%까지 괜찮다고 하는 재정 준칙을 홍 장관이 내놨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사실은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쓰는 거고 선진국은 국가 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IMF의 재정통계 매뉴얼에 국가 부채라는 말, 거기에는 우리나라 채무 외에도 공기업에서 국가기능을 행사하는 부채라든지 등등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제가 집에서 그걸 연구하니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선진국의 기준, IMF가 권고하는 기준을 하면은 지금 벌써 120%가 넘었었습니다. 참고로 유럽 재정위기 왔을 때 그리스가 140%였고 이태리가 120%였거든요. 이미 우리는 년을 더 집권하고 나면 다음에 우파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재정 위기 극복하느라고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질의응답 아, 참, 그 재정위기라는 게 사람들이 가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재정위기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 재정위기라는 것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적자가 나와서 그 채권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채권을 사면은 이자를 60%더 얹어준다고 이번에 국가 채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채권이 이미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이 안 팔리면은 적자를 메꿀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정부가 지출해야 할 의료라든지 의료, 교육 등등, 연금 등등을 지출을 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대혼란. 이게 재정위기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정이 와도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이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왜냐하면 본인이 지출 못하냐.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와도 된만은 이게 재정위기거든요.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5년, 빠르면 5년 이내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 예. 예를 들어서 S&P나 B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 우리의 재정만 나빠지면 그게 네, 떨어지죠. 떨어지고 지금 현재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중에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IMF 협의단도 만나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만나서 대담 많이 협의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올 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만 갖고 있는 국가 채무 비율을 제시하는데 IMF 한국 담당은 데스크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한국 담당이 아니고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서너 나라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 부채 비율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가끔 외국에서 한국 재무사정이 아직도 좋다. 우리가 보고하는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원장이 해주신 고정근 대통령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국가 재정 얘기인데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들 야당의원들 불러가지고 한번 강의를 참 그 국회의원들이 공부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